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2020년 상반기 채용 시즌 이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네. 이미 시작된 곳도 있지만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좀 점쳐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그리고 준비해보는 시간 만나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생충의 씁쓸한 예언 적중입니다. 채용 시장의 양극화라는 건데요. 사실 민혁쌤은 이렇게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요? 그렇죠. 이번 키워드는 제가 또 이번에 아카데미 오스카 수상 한 것도 축하할 겸 제가 뽑아봤는데 네. 사실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네. 생태계에 있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기생충과 그 숙주와의 관계가 그 관계만 잘 유지하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도 그 가장 인상적인 대사인 선을 넘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를 뽑은 이유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하고 인문계 분들하고 선을 넘지 않는 그 기준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채용을 할 때 공대생들 한 70% 그리고 문과 비율 한 30% 요 정도 선을 이제 채용팀에서 회사에서 유지를 해주면 뭐 그렇게 크게 지장받지 않았어요. 문과 분들도 그럼 뭐 공대생들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저 정도는 뽑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30%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직 시장에서 문과 분들의 어떤 그 동기부여 또는 열심히 하는 어떤 성실도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뭐 기업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제 기업들도 채용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그마저도 신입 채용이 아니라 경력사원 채용이라든지 또는 공채 비율을 줄이고 수시 채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제일 먼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칼을 대는 게 문과 분들의 채용 규모를 이제 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L사. L사 같은 경우에 L땡 전자 같은 경우에는 문과를 아예 안 뽑은 적도 있어요. 한번 채용, 공채를 진행을 할 때 그냥 전부 다 이공계로만 진행을 하는 영업 경우. 이런 직군도 그럼 이공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데 제가 그 채용 설명에 나오셔서 담당자분이 이제 강의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은 뽑기는 뽑는데 우리는 그 직무를 나누지를 않고 그냥 재경 직무를 그냥 전체로 하나를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재경 직무나 회계 직무가 회사 내에서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을 뽑는다는 건 얘기는 안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입사를 한다. 그럼 그 중에 한 5명 미만 또는 뭐 한 2~3명 정도 규모로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이제 그 영화 기생충처럼 회사 그 인사팀, 제가 이 인사팀이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 또 그래, 소개를 해주신 대로 또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또 인사팀에서 그 경계를 갖다 허물어 버리니까 그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이 문과 직무로 넘어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온라인 그 플랫폼 회사의 MD 직무 같은 경우에도 전공 무관으로 이제 채용, 예전에는 이제 전공 무관이어도 이공계 분들이 지원을 하면 서류 필터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D 직무인데 화공과라든지 뭐 기계공학과 전공자들이 이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암암리에 이제 채용팀에서 그 정리를 해줬거든요. 이공계 분들은 이제 그 이공계 엔지니어 직무로 이제 돌릴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MD 직무 안에서도 이공계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균형이 좀 무너진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제가 지금 뭐 그 짧게 이공계 인문계만으로도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양극화가 시작된 분야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뭐 해외대, 뭐 국내대부터 시작해서 해외대 안에서도 뭐 지역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주 지역이 있고 뭐 유럽 지역이 있고 뭐 중국 지역이 있고 뭐 중남미 쪽이 있고 이것도 이제 지역별로 상당히 그 채용하는 선호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요 아마 트렌드는 뭐 저희가 지금 2020년도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지만 2010년, 15년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됐고요. 아마 2020년도부터는 이게 계속 굳어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전망을 좀 해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나 이제 학력에 대한 양극화도 있지만 경력은 경력 가진 사람만 이만큼 갖고 있고 경력자만 뽑다 보니까 신입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 쌓아서 경력을 넣으라는 건가. 경력에 대한, 그러니까 올드루키에 대한 선호 이런 게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가치 있는 일에 회사가 몰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나 뭐 쉽게 얘기해서 좀 잡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예전에는 이제 신입사원한테 시키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강압적으로 나도 원래 그 신입 때 이런 일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찌 보면 선배 사원들이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시키기도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인원을 적게 뽑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특수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배들이 하던 것들보다 더 그 업무 강도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요구되는 업종이나 직무가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과연 이 업무를 대학교 그 커리큘럼만을 이수한 사람이 해낼 것이냐? 물론 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이제는 굉장히 적어지고 지금 교육 MC가 얘기한 대로 올드 루키 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건 선호나 우대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필수 자격 조건에 갖추도록 아예 그 넣어놓은 기업들도 있죠. 보통 모집 요강을 보면 동종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우리가 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명확하게 필요 조건으로 언급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드 루키랑 완전 신입 이렇게 신입으로 도전하는 분들 이렇게 경쟁 성적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시청하시는 분들이 올드 루키 분들은 아니실 테고 아마도 졸업을 지금 앞두고 있거나 뭐 얼마 전에 지금 2월 달에 졸업을 하신 분들일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취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제가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도 좀 민망하기는 한데 현실적인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취업을 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은 업종,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업종,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뭐 외식이나 식품 여러 분야가 있겠죠. 바로 한 번에 대기업으로 입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는 않고요. 뭐 그분들이야 뭐 워낙에 성실하게 본인의 이력을 저학년 때부터 차근하게 뭐 인턴부터 시작해서 대외 활동 잘 다져 놓으셨을 테니까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본인의 뭐 그 등록금 버는 아르바이트 하랴 뭐 공부하랴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직무를 못 정하거나 업종을 못 정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빨리 사회생활을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느 업종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또 스펙을 쌓고 또 졸업을 유예하고 어학 점수를 높이고 그 시간에 이미 경쟁자들에게 일자리를 어찌 보면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큼은 너무 지나치게 업종이나 직무를 명확하게 타겟팅해서 접근하기보다는 큰 바운더리 정도만 저는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 만나다 보면 은행도요. 그냥 은행권 입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IBK 기업은행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그냥 딱 이유 두 가지예요. 안정적이다. 공기업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고 연봉이 굉장히 높고 물론 맞는 얘기인데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주변의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저희 현직자분들 중에서 반반입니다. 직장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사한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직장 경력을 갖고 있는 올드 루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직장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될 만한 거는 동종업계의 경력이고 뭐 이렇게 가서 결국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올드 루키 분들이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그렇게 저는 정하기보다는 금융권 안에서도 나는 일단은 은행 쪽에서 그 경력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그 전체적인 목표만 쌓는다면 기업은행이 아니더라도 뭐 제2금융권도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제2 저희 누구시죠? 저희 누구요? 캐피탈 쪽. 저희 그 패널 분 중에서 이건쌤? 이건쌤과 제가 이건쌤 강의를 유튜브에서 봤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IBK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 같은 경우도 아주 전망이 높은 회사들이 많은데 구직자들이 꺼리는 이유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첫 직장 자체를 마치 이제 대학교를 정해놓고서 문을 두드리듯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뭐 2021년, 2022년 되면 더욱더 일자리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좀 눈을 낮춘다기보다는 아니죠. 약간 넓게, 그러니까 시야를 좀 트여라.
뭐 눈을 낮춘다는 것보다도 네. 저는 네. 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 드리면 어차피 백수잖아요 지금. 그냥 백수인데 아무것도 안 하느니 일단 내가 어디라도 월급을 받으면서 경력을 쌓고 마스크 쓰고 출근하면 네. 그게 여러분들 커리어에 어쨌든 도움이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제가 뭐 컬럼이나 뉴스 기사를 보니까 네. 단계적으로 올드루키를 하라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정도까지 제한하고 싶진 않아요. 아, 예를 그래요? 들어서 3년 플랜을 잡아서 네. 한 6개월 정도 작은 직장에서 시작해서 뭐 거북이가 이렇게 결승전까지 가듯이 네. 단계별로 하라는데 그거는 너무 막막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 첫 번째 직장을 너무 남들도 선호하는 그 적게 뽑는 TO의 회사 하나만 쓰시기보다는 일단은 동종 업계로 지원을 해서 그 다음 결과를 보고 뭐 그때 결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도전을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빨리 사회생활을 스타트하는 게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드루키가 일단은 그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네. 나이가 좀 든 신입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예. 나이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뒤에서 얘기할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예, 예. 근데 깜짝깜짝 놀라요. 학생들 이력을 보면은,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뭐 어떤 학생 같은 경우 96년생이었어요. 남자분인데 작년에 올드루키가 제가 96년생이요? 네 작년에 만났던 친구, 물론 이제 군대 면제였어요. 군 면제신 남자분이니까 96년생이면 작년에 24살입니까? 뭐 24살인데 네, 군 면제다 24살, 보니까 작년에. 예, 경력이 공백이 전혀 없어요. 야. 경력이 전혀 없는 물론 이제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는데 지방 국립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는데 이미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IT 관련된 경력을 한 8개월 정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올드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회초년생 시작하는데 올드 루키로서 경력을 쌓고서 다시 무슨 재출발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물리적인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이 정말 탄탄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이와 관련 없이 그 공백기 없이 그 본인의 이력을 쌓는 분들이 분명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예. 이제 올드 루키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올해는 좀 쌓아야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회 초년생 분들보다 좀 빠르게 아니면 더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달에 만났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은 그 중에 한 30명 정도가 올드 루키였거든요. 네. 네. 100명 중 100명 30명? 중에 한 30명 꽤 높은 수치죠. 근데 그러네요. 자기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경력, 뭐 연봉 이런 거 다 무시하고라도 자기는 신입사원으로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만 고민인 거는 네. 다 똑같아요. 10명 중에 9명이 전부 다 퇴사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시청하시고 계신 올드루키 분들 중에서 네. 자기는 한번 구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적성 시험이라든지 어느 직무를 선택하거나 어느 회사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무리는 없는데 네네네. 면접장에 가서 네. 뭐 이교육 지원자 같은 경우에 좋은 회사 다녔는데 왜 굳이 퇴사하고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느냐 이런 네. 질문에 뭐 자세 잡지 마시고요. 아, 물론 네. 답변을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퇴사 사유에 대한 정리가 네. 안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아, 결국에 면접에서 불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드루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네. 두 종류로 나눌 거예요. 지금 재직 중에 계시는 올드루키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미 올드루키가 돼서 면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뭐두 번째 케이스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퇴사 사유 납득이 안 되는 퇴사 사유를 지금 만약에 다시 한번 2020년도 상반기를 결심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대기업에 다니는 그 현직자였습니다. 네. 네. 연봉 한 5천만 원 이상 지금 그 수익이 있는 상태인데 퇴사하는 이유가 지방 근무였어요. 아하. 아. 보고 안 보고 된다. 있나 이게 이런 납득이 건가요? 안 됩니다. 이게 아. 아마 지금 여러분들 재밌게 보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서울에 연봉이 오고 싶어서. 굉장히 높은데 아니 지방 근무인데 지방도요 그게 수도권하고 먼 지역이 아니에요. 아, 이천 쪽이었구나. 춘천. 천안입니다. 천안. 천안. 디스플레이 그렇지. 아,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쪽이 몰려 있는 다 나온 거 아니야 이 아,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나왔네요. 아, 의미가 없네요. 이게 저격하셨네요, 저격. 천안에 예.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인데 네. 너무 멀대요. 근데 그래서 그럴 수 자기-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는 먼데 그렇죠. 네. 저희가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예를 들어 공감. 여수가 더 멀잖아. 예. 아니면 진주 이런 데 있어요. 그쵸. 경남. 제가 거의 지역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인 정말 거리로. 절대적 거리로 부산보다 더 멀거든요. 진주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물어봐요 면접관이. 예, 나는 우리 지원자분 나이 때 그 진주 지역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는데 예. 그럼 나는 그 정도로 힘들어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면접이 그렇게 접근을.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만들어 낼 수도 없어요 사실. 예, 그걸 답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치 뭐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전문가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네.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드루키 분들 중에서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물론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네. 면접관이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제 일신상에 뭔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취업하는 뭔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또는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뭐 회사 내 분위기를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이런 이유보다는 그렇죠. 직무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가능해요. 이전 직장에서의 월급이 네.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내가 정말 너무 낮았다. 그래서 나는 연봉을 많이 주는 이 회사에 오고 싶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건 팩트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연봉이 그 정도로 안 낮았는데. 그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그건 면접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면접관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알거든요. 이 지원자는 진짜 월 뭐 한 120만 원 정도 또는 100만 원도 못 받았구나. 그걸 어떻게 아시죠? 주로 약간 배고파 보이는. 굉장히 대본이 없는 걸 막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재밌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지원자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뭐 취미 생활은 뭐를 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퇴사 사유에 있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물리적인 지방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사실상 면접관한테 그 설득하기가 큰 어렵고 공감을 일으키거나 이건 좀 부차적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일신상의 뭐 편입, 전과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요?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올드루키랑 상관없이 면접장에 가서 압박받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별로 과의 성격상 이게 통폐합되는 과들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학생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동국대가 일산에 있는 줄 몰랐어요. 의대 쪽, 의학 계열, 바이오메디컬 쪽. 거기 일산 병원 있잖아요. 나 좀 몰랐어요. 근데 저희 학생이 이제 네. 상담을 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는 안전공학과인데 그러면 뭐 충무로에서 족발 좀 먹었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일산 쪽이라고. 진짜 근데 본인의 의지랑 상관이 없이 지금 교육 MC가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나 안전 쪽은 일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접 때 혹시나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에서 시간을 많이 썼는데 두 번째 키워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면요. 두 번째 키워드는 허리가 된 95년생입니다. 벌써 이제 95년생이 허리가 된 거예요? 네. 옛날엔 뉴비였는데. 네, 이렇게 95년생이 이제 허리가 되면서 이렇게 힘든 채용 시장의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네. 지금 구직자 분들 중에서 평균적인 나이. 요게 이제 남성분들 기준이고요. 95년생이면 올해 26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26.4세에서 5세 정도 돼요.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한 학기 정도 휴학하면 한 학기 정도 휴학, 이제 군휴학 포함해서 한 학기에서 또는 최대 1년 정도 휴학하면 95년생 남자분들이 평균 지금 구직자들의 나이고요. 근데 이 평균인 게 더 어린 분들도 있고 당연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빼면 군 휴학을 97년생들. 제가 이거를 뽑아온 이유는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라 뭔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 기생충 양극화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 구직자들이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이 드글드글해요. 예를 들면은 좀 조심스럽지만 91년생이 계시더라고요. 여성분인데. 근데 아직도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공백 기간 3년 이상이 되신 분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지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하니까 이제 저는 예측은 가능하죠. 네, 예측은 이 사람이 공무원 준비를 뭐 2년을 했다곤 하나 네. 열심히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또 한 1년을 더 늘려서 뭐 3년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검증할 수 없는 이력으로 공백기가 길어지시는 분들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구직 시장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사유를 평가의 기준으로 절대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년생이 됐던 96년생이 됐던 뭐 92년생이 됐던 네. 직무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네.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학생들 중에 참 놀라운 거는 석사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석사 당연히 이공계겠죠. 석사 이공계 분들인데 본인의 저자 이름으로 실린 논문도 한 2편 정도가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이나 2월 달에 졸업하기 직전에 뭐 특허 출원을 앞두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그리 많지가 않은 야. 이런 분들이 지금 구직 시장의 평균 또는 뭐 평범한 정도의 이력으로 아, 돼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제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네. 안 된다. 2020년도부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은 거는, 이거 예전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기관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이나 프로젝트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건 뭐 특정 프로그램이라 언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시작하시는 거. 보통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언급드렸듯이 이미 허리가 된 나이가 95년생인데 네. 네. 지금 만약에 내 나이가 93년생이다. 그러면 27살 아닙니까? 예.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언급드린 그런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은 28. 본격적인 구직 활동 나이는 29살이 돼요. 그럼 물리적으로 사실상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는 원천적으로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결국에는 회사라는 곳이 조직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를 뛰어넘는 직무 능력을 내가 갖췄는지도 물론 평가하겠지만 어쨌든 회사는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근데 91년생 아까 여성 구직자분 말씀하셨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무 맞아요. 중심으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80대 50 법칙 맞나요? 80, 50 맞습니다. 법칙입니다. 뭔 아니 제가 80대 20이고 파레토 법칙 같은 거 들어봤는데 예. 80, 50 법칙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민혁 쌤이 네, 그거 창시한 법칙인가요? 법칙이라기보다는 앞에 얘기했던 그 키워드랑 흐름을 같이 해서 네. 결국에는 구직자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자 인문계는 80개를 쓰셔야 되고요. 이공계는 50개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 최소한. 이게 말씀이셨구나. 지원 서류 개수인가요? 지원 서류 개수입니다. 와. 지원 서류 개수를 최소한 이 정도로 하셔야 되고 네. 이건 최소한입니다. 100개 이상 써야죠, 사실. 100개 네. 이상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부 심사기 때문에 네. 네. 지원을 일단 하면은 인적성 시험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대부분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런 공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셔서 해주시잖아요, NCS나.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지 NCS도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개수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저는 문과분들은 최소한 80개. 그럼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근데 조민혁이 이제 80개, 50개 쓰려니까 나도 그럼 한번 써볼까 하고 노트북에서 이제 쓰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써져요. 그렇죠. 그럼 주변 어떡하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물리적인 장소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네, 내가 일정한 장소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 공간과 더욱더 중요한 시간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을 들여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 이거를. 루틴. 네.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지금은 뭐 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대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제가 어제 만났던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예. 네. 물어봤죠. 너 졸업한 지 지금 꽤 됐는데 지원 개수 몇 개 정도 썼는지 얘기해 봐라. 빵개입니다.
졸업한 지가 1년이 넘는데 연계예요.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지원 동기 작성하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네, 경험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 근데 그런 분들의 그게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분도 이제 거부당할까 뭐 봐. 저도 많이 아나운서 준비를 많이 많이 해보셨지만 떨어졌죠.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면은 네. 공포스럽게 되거든요. 맞아요. 카메라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접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서류 전형 떨어지는 거 사실 여러분들밖에 모르잖아요. 문자로 받는 거 사실 내가 확인 안 해도 되고 주변에서 뭐 네. 엄마가 너는 왜 거기 서류 떨어졌어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지원을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땐 99% 여러분들 자신의 자기 관리 실패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실패. 80개가 지금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온 숫자가 아니고 네. 문과분들, 여성분들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입사한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포함해서 중견기업 이상 입사한 제 주변의 학생들 한 20명 정도 통계 추치를 뽑아 보니까 최소 15개에서 많게는 120개까지도 작성을 제출 기준입니다. 제출 기준. 물론 이제 제출을 해서 인적성의 응시를 어디를 할 거냐, 그리고 면접은 가서 몇 군데 합격할 거냐, 이것까지 뭐 파악한다면 너무 그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 네. 서류 단계만 말씀드리면 80개고요. 이공계 분들도 50개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저 말도 안 되는 숫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은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최소한 30개 이상은 작성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원자들 보니까 그 이공계 분들은 지원을 많이 하면 좋은 이유가 면접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공계 분들은 본인이 학교에서 배웠던 커리큘럼들이 인적성 커리큘럼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면접까지 가고 면접에서 일단 불합격을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다음에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의 면접이 네. 당장 5월이나 6월 정도 돼야 2020년도에 합격했다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시즌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한 번에 쓰는 양인 거죠. 그렇죠. 1년 통틀어서가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예. 정말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딱 이제 노트북 들고 카페는 못 가더라도 거실에서라도 나가서 네, 맞아요. 노트북을 켜서 지원서를 이렇게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시면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확신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좀 전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개수 자체를 제가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구직 활동을 저는 짧게 끝낸다는 목표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2020년도에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는 여러분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네, 어떤 그렇게 목표? 내가 최소한 6월 달까지만 투데이 잡스를 시청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청하지 않겠다. 그냥 취미로 보겠다. 6월 달까지 또는 5월까지 나는 구직자다. 그 이후에 취준생이면 내가 정말 뼈아픈 실책이 아닌가. 이런 본인의 어떤 자기 세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기 달콤한 말씀은 거의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달콤한 호칭만,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조금. 예. 달콤한 얘기요. 네. 네. 달달한. 삼성이 조언. 채용을 할 겁니다. 네, 삼성이 분명 채용 오피셜입니까? 공채를 할 거. 오피셜은 아니라 제 나름대로 비오피셜입니까? 네 합리적인 뇌피셜. 추론. 네. 민혁피셜. 왜냐하면 롯데가 먼저 지금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또 경쟁사일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채용 일정을 잡아서 삼성이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업의 또 사회적 책임이란 게 있어서. 총선도 다가오고. 네, 만약에 삼성이 채용을 안 하려고 했더라도 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분명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던 패턴대로 4월 달에 분명 GSAT 시험 있을 거니까 예. 지금처럼 열심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